자, 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욕하지 마세요. 병원 측 관계자가 욕설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들고 있던 서류를 내동댕이 칩니다. 내가 넌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너 여기서 죽어. 너 여기서 죽으라고? 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 남자의 정체는 누굴까요? 한 달 전에 호흡곤란 증세로 80세의 할머님이 실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들입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며칠 동안이나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 해당 병원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죽으래요. 그런데 죽어지지도 않잖아요. 아들이 죽으래? 네. 아유, 미치겠다. 학대한데? 자기 어머니를? 아유. 어머니를 향해서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아들이 잠시 후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죠. 저기 그러면 할머니 계신 거야? 할머니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무슨 저런... 침대를 발로 걷어찹니다. 죽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양반한테.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죽으라고. 어머니를 향한 폭언과 위협이 경찰 앞에서도 이루어지니까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넌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다. 너 여기서 죽어. 오세요. 너라고 하네. 왜 저래? 예. 결국 이제 아들이 쫓겨나죠. 와, 몇 명이 온 거야? 그야말로 뭐 폐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가 원래는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었는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됐는데 증세가 많이 호전이 되셔가지고 가족들에게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권유를 했는데 아들이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응급실에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병원에 한 9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어머니만 계신 거죠. 올 때마다 어머니와 또 의료진에게 폭언을 합니다. 뭐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 이런 협박성의 폭언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싶은데 병원이 어머니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지금 어머니가 누워있는 장소는 병실이 아닙니다. 응급실이에요. 병실이었으면은 식사가 계속 나오죠, 때마다. 근데 응급실에서는 식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 관계자들이 사비를 털어서 이제 어머니 식사를 드렸던 거고. 아들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듣기도 싫어. 수액을 주로 주고 그냥 영양분 아마 줄걸요?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아예 안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 나한테 전과하려고 어떤 잘못을? 아,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 때문에. 왜 저래, 진짜.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왜냐면 그래 아마 사람들이 쳐다보고 관심을 갖게 되고 방해는 되겠지만 앞으로 본인들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알게 되고 똑똑하게 만드는 중이에요. 뭔 소리를 저렇게. 아유. 지금 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아들, 놀라운 반전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이 명함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명함에는 요양보호사 등의 다양한 이력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게.
근데 저 정도 성질이면은 본인 일할 때도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자격증을 못 따게 해야죠. 네. 우선은 진위 여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명함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아마도 그런 요양보호사로서의 의료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우선 어머니가 요양보건에 계시다가 응급실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퇴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자니까 계속 저렇게 난동 부리고 퇴원 못하게 함으로써 병원 측의 어머니를 완전히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법을 아니까 그런 걸 이용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밀린 병원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내고 버티는 거죠. 그럼 병원 측에서 예를 들어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다가 또 병원 이미지 안 좋아지고 이러면 손비 처리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손비 처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손해로 떠안는 거죠, 병원이. 근데 저 어머니는 저분밖에 가족이 없는 건가요? 저 사람밖에? 그 부분도 여러분이 더 분노하실 만한 그 부분인데요. 아버지도 살아계세요. 근데 왜? 근데 그 아버지도 반년 전에 저 사건 발생하기 반년 전에 대형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고요. 밀려 있고 병원 측에서 이제 퇴원하셔야 된다. 퇴원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아버님도? 상습범이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님한테도 그러고 어머님한테도 그러고 왜 이렇게 큰 병원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단 이 아들이 서류상으로는 기초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요양원보다 대형 병원에 있을 때 보험 관련 이득이 훨씬 더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자기가 이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대학병원 결국 폐륜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고발을 했고요. 형사 입건돼서 벌금 7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7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가족 간의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자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속폭행 자체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이 입건되고 나면 막상 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굳이 처벌해달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느 대학병원입니다. 지금 가운을 입고 계신 분이 재활의학과 교수님이고, 예,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작업치료사인데요. 갑자기 작업치료사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죠. 예, 근데 이번엔 어깨도 잡고 등짝 스매싱. 네. 와. 미쳤나봐 진짜. 이번엔 다른 작업치료사. 네. 왜 저래? 치료사의 발을 밟고 막 네, 쿵쿵 뛰기도 합니다. 와, 이 사람은 저걸 즐기네. 환자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환자가 있는데도 등을 때리고. 이게 정신이 아니다. 왜 저래? 한 사람이 저러는 거거든요. 어머 멍들겠어요. 왜 저래? 소개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진료하고 있는데. 본인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 같아.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때리는 거 찍었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촬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체크까지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작업치료사를 향한 지속된 폭행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 뭔가 되게 이중인격일 것 같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정신병자. 예. 정신병자. 예. 대학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치료사분들이 저 갑질 의사에게 대한 폭로를 하면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야 이걸 수년째 이랬다고요? 환자 앞에서도 서슴없이 했는데 네. 저 사람은 진짜 저 정도면 박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픈 사람 같은데? 와, 진짜 너무 심각하다, 저 사람. 네, 이게 밝혀진 거는요. 대학병원의 갑질 의사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치료사를 환자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하는 건 아주 기본이었고요. 인격 모독이나 폭언 이런 것들로 갑질, 괴롭힘을 지속해 왔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히려 뭐 숨겨야도 모자를 파네. 치료사에게 때리는 거 찍었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하는 아주 기괴한 행동들을 보였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이 사람은 진짜 공개해야 이게 환자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너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사람 살리는 의사분이. 근데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 피해 직원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본인 마음에 너무 들지 않아서 제대로 치료를 해라라고 이렇게 훈계 차원이라는 얘기죠. 훈계였다라는 것이 이제 자기 주장이고요. 치료사들과도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피해자인 치료사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치료가 끝나고 얘기를 해야지. 환자를 맞아, 치료를 맞아. 하고 100번 있는데 양보해서. 꼬집고 다리 잡고. 위험하지 않나요? 환자한테도 저렇게 하는데 때리면 막 이렇게 움직여질 수도 있고. 치료 중인 거잖아요. 그죠? 예.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저런 뭐 이걸 뭐 100번 양보해서 훈계라고 할지라도 예.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치료사분들이. 조사에 따르면요. 갑질 의사의 폭행으로 약 2년 동안 그 병원 전공의 4명이 그만뒀고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도 자주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견뎌요? 뭐하러 견뎌요? 저 폭력을. 사실 저 의사는요. 해당 지역 대학교 교수와 대학병원 의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교수직은 파면이 됐고요. 그래야지.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다시 말하면 3개월 이후에 그냥 다시 복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더 무섭지. 그러니까요. 3개월 만에 오면. 이거면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는 건 알려야 되지 않나요? 저 업계 사람이라도. 예. 근데 모자이크 해주니까 사실. 근데 정작 이제 본인은 그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치료사들이 자신이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다. 어디가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사직까지 권유받았다. 허위 사실이 유포돼서 병원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아니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병원 차원의 진료 방해, 그다음에 겸직 해제 요구까지 있었던 점을 들어서 원상 회복, 보호 조치를 신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니 이런 사람은 또 저렇게 행동할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렸어요. 무조건 또 해. 네,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저 의사, 교수 결국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정에서 저 갑질 의사는 의료법 위반 그리고 폭행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결국 1,000만 원의 벌금형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는 억울하다라면서 항소했고요. 상소. 그래. 검찰은 너무 형이 약하다라고 해서 또 항소를 했습니다. 양쪽 다 항소한 거죠. 양쪽 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이 열렸고요. 2심 결과는 벌금이 5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5천만 원의 벌금형 받게 됐고요.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의사 아니다 억울하다 상고 대법원에 3심 상고를 했고요.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징역 10년. 집행유예 3년? 결국 대법원은 이 의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소심이 확정이 되어서 벌금 5천만 원 선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혼 중매앱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네. 남자는 대기업을 다니는 50대 남자, 여자는 갤러리 관장 40대 여성입니다. 누가 범죄? 누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요? 2년이요? 2년 넘게 만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닌 두 사람,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술비를 이유로 돈을 여성이 요구합니다. 네, 모레 수술이 있고 돈 구할 곳을 생각하다가 연락을 한다.
2년이면 진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퇴직 관련 세금도 21일에 입금된다. 내일 입금되면 바로 당신 계좌로 입금되도록 할게요. 퇴직을 결정을 하고 돈을 보냅니다. 아유, 퇴직. 퇴직을 결정을 하고 돈을 보냅니다. 아이고야. 돈 퇴직금 주려고. 아버지가 오래 다니셨으니까 퇴직금이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퇴직을 시키는데 이제 남자의 심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예, 이 남자는 총 11억 원의 사기를 당합니다. 결국 아이고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된 남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 이런 게 살인이라니까. 이런 게 그건 살인이지. 간접살인이죠. 간접살인. 피해 남성은 2년 동안 총 11억 원을 뜯겼는데요. 남성이 더 이상 자신에게 줄 돈을 구하지 못하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감춰버렸습니다. 어떡해. 파렴치하다 정말. 와, 저는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1, 2년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지 했는데 2년을 만났으면 진짜 믿었겠어요. 2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짜 2년을 세상에. 와 신뢰를 쌓는다는 건 이 모든 부분들 지금 요즘 발생하는 노매수 스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보통 2주 단계에서 서서히 그 번색을 드러내고요. 2개월 이내에 모두 범행이 종료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 전혀 눈치를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노매수 스캠 피해자들은 한 번에 한 명만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어발식 사기라고 하죠. 네. 이 여성도 많게는 동시에 5명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박이다. 바쁘다. 예, 기대도 바빠. 안 했지만 뭐 지고지순도 아니야. 야, 근데 저 아까 보니까 저 여자가 갤러리 관장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 직업은 진짜인가요? 그것도 않을까요? 거짓이죠. 진짜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다 뻥이네요. 네. 이것만을 위해 살겠죠. 지금 이 플랜들, 남자들과의 데이트 플랜들. 조사 결과 저 여성의 직업은 무직입니다. 네, 남성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부자 부모를 둔 척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남성들을 속였고요. 예술가나 갤러리 관장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빌려갔는데 이렇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안 갚고 이러면은 의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의심받을 만한 그죠? 의심받죠. 그럼 의심받으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갚습니다. 무슨 돈으로 갚을까요? 무슨 돈으로 갚을까요? 다른 남자한테 쓰던 돈. 다른 남자한테 쓰던 돈. 갚아주면서 아 정말 자기가 날 이렇게까지밖에 신뢰하지 않는 줄 몰랐어. 내가 언제든 얼마든지 갚아줄 수는 있지만 그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상대방 미안해지죠. 맞아. 예, 갚아주니까. 그런 심리가 있어. 예, 그러면 꿔준 돈 받은 건데도 괜히 네. 징그럽게 끌다가 갚으면 또 미안해. 네.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서 앞서 말한 사례는 2년 사실 이 여성이 작업한 대상자 중에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상자에게는 7년. 와, 7년 작업하는 네, 사람도 있어요. 작업하면서 빌렸다가 갚았다가 신뢰를 잃을 뻔했다가 다시 얻고 이러면서 미안한 감정 야기하고 마음에 빚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이즈 젠 공작의 크기만큼 크게 한번 꽉 끌어당기고 튀고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왼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저 PC방이고요. 경찰이다. 자, 황급히 경찰이 따라 들어갑니다. 자, 경찰이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카운터 쪽을 힐끗 보죠. 카운터 힐끗 보고 안쪽으로 신고를 받고 이렇게 자, 오는. PC방 테라스 쪽으로 갑니다. 테라스로 나왔죠. 그리고 둘러보더니 다시 안쪽으로. 누구 찾으시나 범. 네. 잠시 후에 학생들도 좀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흡연하기 시작하는데 경찰이 이제 이 종업원
PC방에서 일하는 직원을 테라스로 데리고 나와서 금연 표시를 가리키면서 담배를 여기서 피면 안 되지 않느냐. 아, 테라스는 금연이었구나. 네. 경찰이 계속 종업원 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지키세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여기서 제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네. 여기서 경찰이 돌아가지 않고 앞에서 담배를 피는 남자를 발견하고 묻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신분증 줘봐봐. 왜요? 잘못한 거 없는데 빨리 줘봐봐. 빨리. 학생인가? 자, 신분증을 요구하고 나서 경찰이 떠납니다. 여기까지. 자,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경찰 있잖아요. 네. 경찰 옷만 입은 경찰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칭범입니다. 에? 아니 경찰인 척을 왜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얻었어요? 뭘 얻었지? 얻었지 지금? 나랑 똑같은 질문을 했네. 아니 나도 경찰 제작진한테 착해서-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어요. 뭘 얻었는데? 아 그게 기분이 좋은가? 관종. 자기 만족감?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까요? 네, 이제 경찰 사칭범은 이제 평소 경찰 근무복하고 외근 조끼를 입고 저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왔습니다. 근데 PC방이나 근처 식당에서 손님들 신분증을 검사하기도 하고요. 가게 내부에 들어가서 검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눌한 말투 또 태도 이런 어설픈 행동들을 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여긴 그 주민이 신고를 했고요. 결국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짜 경찰인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진짜 왜 되게 되고 싶었는데 예. 시험을 못 봐서 뭔가 그 뭘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 왜 저렇게 할까요? 예. 그러니까 김동현 씨도 정도가 심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 생각했어요. 그치. 와 저렇게 그치. 딱 입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볼 때 오 이렇게 할 때 약간 어깨 좀 피고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의 차이지 지금. 네. 와. 아 근데 그냥 정말 왜 사칭을 할까요? 돈을 뺏는 것도 아니고 뭘 받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사칭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칭남은요, 경찰관을 오랫동안 동경을 해왔어요. 그래서 경찰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의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마치 내가 정말 경찰이 된 것처럼 자기가 믿고 있는 이런 망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 병이야.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감을 추구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저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거 추정이 됩니다. 이건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과거에 연쇄살인범 유영철도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해서 피해자를 유인했던 사례도 있고요. 상당히 잠재적인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요. 저 경찰 사칭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과거에도 8번이나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병이네. 계속 반복해왔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였어요. 아 받았어? 네. 또 해요? 근데 출소한 지 반년 만에 또다시 저 범행을 저지른 거죠. 어떻게?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판결하면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누범 기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 선고했습니다. 예.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네. 당시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영화 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텔레그램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텔레그램으로 수십 개의 음란 사진 동영상이 오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음란물의 주인공이 이제 바로 자신이었던 거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동영상이었습니다. 남성의 성기랑 제 사진이 그렇게 이제 오버랩 해가지고 한 그런 사진과 이렇게 뭐 다리 벌리고 이렇게 있는 여성 나체 사진이라든지 진짜 한심하다. 네.
와, 심각하네. 피해자의 신원과 함께 단체방에 이제 조작 영상들을 막 올렸는데요. 어머, 아, 미쳤나봐. 저게 네, 서울대 성적 조롱도 서슴지 않습니다. 3시간 동안 확인만 하고 바로바로 확인은 하는데 답장이 없으니까 너 이거 신고해봤자 못 잡아. 나 잡을 방법 딱 하나 있는데 답장하면 알려줄게. 쟤는 진짜 저기 다니면 안 되겠다. 피해자를 충격에 빠뜨린 메시지가 하나 더 왔습니다. 너를 처음 봤던 나를 잊을 수가 없어? 너를 처음 보고 했던 나를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봤다는 건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실제로? 지인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와, 네. 그러니까 못 잡을 걸 아니까 저렇게 협박도 하고 조롱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날 아는 사람인데 그게 누군지 모를 때가 정말 답답하죠.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익명의 톡방을 좀 가해자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에서 특히 유독 나는 절대 안 걸려 막 이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상 그 가해자들은 해외 서버를 둔 익명 채팅방을 활용해서 추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공조 수사를 통해서 검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예. 그럼 저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잡혔나요? 기억하시겠지만 N번방 취재했던 그 추적단 불꽃 기억하시죠? 네. 예, 그 활동가가 이번에도 이 텔레그램에서 미모의 아내를 둔 30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내세워서 이 추적단 불꽃 활동가가 결국 주범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범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 아내의 속옷을 가져와서 나에게 좀 달라. 그래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추적단 불꽃과 경찰이 그 장소를 지정을 해요. 이곳에 오면 이곳에 숨겨둘 테니까 속옷 가져가라. 그리고 나서 정한 장소에서 속옷을 갖다 두고 찾아왔을 때 검거한 이런 과정이었죠. 네. 주범과 공범 둘 다 모두 서울대 출신이었고요. 왜 저래? 심지어 주범은 40대였습니다. 아이고. 서울대 나온. 네. 게다가 이 둘은 무려 200개의 익명 채팅방을 만들었는데요. 함께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무려 2,000개가 넘습니다. 2,034개. 공범이 영상물을 만들면 주범이 피해자에게 무려 46차례나 영상을 직접 전송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와. 이들이 이런 범행을 한 목적은 오로지 만족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것이 그들의 범행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를 인정을 했나요? 네, 재판장에서 주범은 평소 강박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을 주장했고요. 피해자가 고통받길 원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 범행에 상습성이 없다는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2,000몇 개를 만들었는데 야, 진짜 너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반성이 너무 늦은 점, 그리고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장기간에 걸쳐 성적 모욕을 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킨 점 모두 고려해서 주범의 경우는 징역 10년, 공범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50년. 10년. 야, 저희 하면서 10년 오랜만에 이상 처음 듣는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